네, 앞에서 곤지암 중학교 선생님 사례 잘 들었는데요. 저희는 곤지암 중학교하고는 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즉 작년부터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로 새롭게 지정이 되면서 한국어 수업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 그 예비학교하고 특별학급 두 개를 인가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92%. 한국인 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뭐 국내 출생이라든가 어릴 때 왔다든가 이래서 한국어가 능숙한 아이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주로 온 지 뭐 한 달, 두 달, 6개월, 5개월 이런 중도 입국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뭐 교육부에서 통계 낸 건데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국내 출생이 6%밖에 되지 않고 한국인 아이들은 지금 총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도 우리 제중 동포들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계에서 온 고려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개의 국가에서 온 국적을 지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한 1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학교가 아니라 국적이 아주 다양한 이런 데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어와 러시아어가 크게 대별되고 나머지는 소수 학생인데 소수 학생들은 사실 빨리 잡아요. 한국어를 빨리 따라잡고 빨리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중국이 러시아계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 안 되는 게 이 중앙아시아계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으로 연합해 있을 때에는 그 러시아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독립국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모국어 쓰기 운동을 해서 사실 가정에서는 자국어를 썼어요.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뭐 키르기스탄어 이런 걸 쓰다가 학교를 딱 가면 공용으로 러시아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1차적으로 모국어와 러시아어가 한 번 충돌했어요. 학교를 갔을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한 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추이를 보면 그래도 17년에만 해도 38.5% 정도의 그 40% 미만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이제 수가 늘어나면서 2022년에 89.3% 이제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이게. 그리고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91.7%니까 92%죠. 전체 학생들이 276명인데 253명이 다문화 아이인데 다문화 아이래도 국내 출생이거나 어릴 때 왔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말을 잘하니까. 근데 중간에 와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점, 이것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왔고요. 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고 러시아어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10분 남았다고 지금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안산은 안산 시민이 한 7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13만 명 정도가 이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율이 정말 엄청 높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공식적으로 관산중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한국어를 가리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다가 이제 이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상담 과정에서도 그렇고 충돌 과정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국어로서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로 가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 우리 관산중 같이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아주 다양한 지금 제가 그 원어민 그러니까 이중 언어 강사가 3명 있고요. 한국어 강사가 8명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안정화시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통역과 번역 일을 하는 선생님들을 상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딱 가면 애들이 힘들다. 학교 못 다니겠다. 중도 작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왜? 한국으로서 교실에서 수업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국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 뭐 포스트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업 시간에는 제발 한국어로만 말해라. 이걸 이제 모토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도 또 통번역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 앉으면 자국어가 가능한 친구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덜 늘어나고 있다 언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문화 학교가 되면 특별학급이 2개니까 특별학교 담임이 2명이겠죠. 그다음에 저와 같이 총괄해주는 다문화 국제혁신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고 그다음에 독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서 선생님이 러시아어, 중국어 책을 갖춰놓고 독서 지도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적으로는 국제부에 4명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원적 학급 즉 학교 밖 학생들은 학적이 없으니까 제가 총관리를 하지만 원적 학급이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3명, 4명이 밀착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학급 담임, 두 번째는 원적 학급 담임, 그 다음에 또 그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강사, 이렇게 팀 티칭으로 완전히 집중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 학교 그리고 특별학급 운영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학교 밖 예비 학교는 작년까지 학교 안과 마찬가지로 오전 오후 풀로 그냥 한국어를 완전히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학교 밖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또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잘 없다. 우리 학교 애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학교 밖은 한나절만 하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2023년부터 지금은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지금 5명, 중국에서 2명, 그다음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3명 이렇게 와서 학교 밖 아이 5명이고 그다음 학교 안 아이 5명, 그다음 한 반을 더 정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오면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2개 반으로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특별학급 이런 예비학교 다음으로 작년 가을께 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조금 들리고 조금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학급 2는 작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왔지만 매우 우수한 아이들 있죠. 빠르게 한국어를 잡아내서 자기 표현 정도까지 짧은 글쓰기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언제 들어왔든 상관없이 한국어 못하는 수준으로 예비학교, 그 다음 특별 1, 특별 2를 운영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아이들한테 쏟는 에너지가 보통 아이들한테 쏟는 에너지 10배 이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26명이 들어왔어요. 2학기 때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2개 반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 한국어 학급에서 수혜를 받은 아이는 무조건 원적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예비학교, 특별학급, 특별학급 2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밖에 수용 안 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개별 학습을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한국어 학습을 시켜요. 그런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2교시, 3, 4교시, 5, 6교시 이렇게 빼가지고 그 안산 평생학습관에서 학습관리 지도사라는 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이 교사 한국어 강사
학지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22명을 지금 2명씩 또는 1명씩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명, 그 아이들 22명, 55명을 빼고 나면 280여 명 중에서 한 220명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한 반에 15명에서 16명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학교 왜 그렇게 애들이 작지? 다문 학생 비율이 60% 이상이면 학급당 정원을 20명을 해주기로 22년부터 체결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교들. 지금 우리 관산중, 선일중 이런 데는 20명으로 지금 학급당 인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전에는 30명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내가 하는 수업을 지금 알아듣고 있을까?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이 진지하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은 미안해서라도 너무 진지하게 잘 들어요. 그리고 너 지금 이해했니? 라고 물으면 이해했다고 해요. 근데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는데 그 어떻게든 정말 기본적인 말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일단 이런 데 빼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좀 좋게 해달라는 게 또 선생님들의 일반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예비 학교는 종일 하고요. 특별학급 1은 하루에 4시간씩 5일이잖아요. 그러면 20시간을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특별학급 2는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13시간을 합니다. 그 다음 징검다리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하고 승급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여름방학 시작할 때 일주일 정도 캠프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보충 시간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교과 보충을 우린 작년에 우리 학교의 힘든 점은 무조건 한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70~80% 정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싹 다 했어요. 12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준별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12개의 클래스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을 하고 듣고 말하기 대회까지 나가는 아이지만 나는 문해력이 부족한 걸 느낀다. 어떤 문제를 보고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희망하면 높은 단계의 한국어 학습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고 두드림, 맞춤형 이거 다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는 또 한국어 캠프를 이렇게 20시간 단계적으로 수준별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개별 수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명 또는 2명씩 계속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을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토익반을 지금 2개 반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토익 한국어 자격 검정을 해야 된다는 욕구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서 그 다문화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한국어 토익에서 5급 이상만 따면 인서울도 가능하다 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이러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아닌 억지로 하는 아이들은 정말 능률이 너무 안 올라요. 학습이라는 것은 자발성과 능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주고 예비 특별학급 1, 2는 일단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어 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지만 징검다리까지는 그래요. 징검다리까지는 승급하는 아이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고 나머지들은 모두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포스트도 만들어 가지고 막 붙여놓고 애들이 뭐 러시아어로 얘기를 공부 시간에 한다든가 이러면 저걸 딱 보여주면서 지금 수업 시간이다. 우리 한국어로 좀 어설프고 좀 서툴지만 한국어로 좀 해보자.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나 지금 아이들이 지금 들어온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가장 장점이 뭐냐, 자랑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한국어만 익히면 자기 모국어와 한국어를 2개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점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한국어가 안 돼서 힘든 사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진행이 되면 좀 더 그 배려를 해주는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글로벌 센터가 있는데 우리 학교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걸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한국어의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들이 굉장히 그 학교 밖 아이들을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도 국어도 배우고 뭐 수학도 배우고 과학, 역사, 사회 모든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름 그 유튜브나 뭐 이런 SNS나 또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는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이 이주해온 아이들이나 다 같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뭐 카우시나 패들렛 같은 데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이런 것들도 하고 저희도 그 나름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하루 종일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체험학습, 현장학습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교과 융합 수업이라든가 주제 중심 수업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굉장히 진지하고 직접 하는 실험 실습 체험 학습에는 누구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돈 들여서 하면은 끝도 없잖아요. 뭐 할 수 없고 정말 공문 잘 찾아보면 우리에게 안성맞춤인 교육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잘 안 들리는데 알아들을까 싶은데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물론 이러한 수업에는 통번역 해주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꼭 같이 들어가가지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도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접 실험하는 것들이라든가 상호 멘토 민티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말은 안 되지만 표현은 너무너무 잘해요. 미술 이런 것들을 잘하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도 뭐 내가 사랑한 시 음악 선생님도 나의 인생 음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라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관선중학교에 오시면 이 학교의 공간은 모두 학생들의 작품으로 넘치는구나. 공간 주권을 확실하게 실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가 그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 초대해 가지고 직접 하고 뭐 요리 실습도 하고 목공 수업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함께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평화통일교육도 가고 또 경복궁도 가고 뭐 강화도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예비학교나 특별학급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내보내고 신청자 순서대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문화 국제혁신부장이지만 그 특별학급이나 예비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어디 갔을 때 소감문 좀 적어봐 이러면 이렇게 이제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특별 예비학급 학교 아이들은 자기 자국어로 적어 올리면 러시아 선생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곤 했습니다. 목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자랑이 바로 중학생이 누가 이렇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내 이중 언어 대회 말하기인데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인데 학년별로 시행이 되고 한 학급에서 1명 내지 최소 2명 정도는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주의 집중이 안 될까봐 다 PPT를 만들게 하고 그 PPT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말하기를 하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한 명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걸 실어가지고 여기에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했는 원고 PPT 몇 장, 다는 못하지만 한 세 장 내지 뭐 4장 정도를 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스님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원고가 실린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중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 언어 대회, 안산에서도 말하기 대회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있고 이러는데요. 한번 데리고, 지금 이제 아까 권지암에서는 작년에 데리고 갔다 했는데, 제가 경기도청에서 하는 게 그렇게 결혼 이주 여성 중심으로 중도 입국 자녀, 엄마나 아빠가 한국인과 결혼하고 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을 예선에 내보냈다가 서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도 그렇고 이 다문화를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로만 제한하자.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 문화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왔거나 하면 너무 익숙한데 그 아이들을 굳이 다문화라고 분류하면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 일본이나 이런 데도 일본어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본어 교육을 하듯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겨울 캠프 이것도 왜 했냐 하면, 아이들이 겨울 방학으로 딱 들어가면 사실은 싹 잊어버리고 온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한국을 열심히 가르쳐주지만 돌아서면 친구들하고 모국어로 말하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하고 다 모국어로 말하고, 긴 겨울 방학 때 또 모국어로 된 SNS 하고, 이러다 보면 싹 잊어버리고 와서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여름 방학 때 했던 거, 그다음 2학기 내내 교과 보충했던 거 겨울 방학 때 캠프 하는 걸로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간식 먹는 재미도 좋고 점심 먹는 재미도 좋고 해서 맛있게 먹었다 이런 얘기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 더 이상 10분 다 되죠. 뒤에 어차피 소그룹 네. 시간이 또 있어서 그냥 편하게 네네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은데, 아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개 하고 싶었어요. 상담 선생님께. 뭐냐 하면,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기 내지는 방임이라 할 정도로 그 학생들을 혼자 지내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즉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밖에 안 되는 애가 엄마 아빠가 재혼해서 재혼한 부부끼리만 이렇게 살고, 이 아이는 원룸 같은 거 하나 얻어가 따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교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다 뭐 이런 호소를 하고 이런데,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둘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참 숙제처럼 느껴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조금 전에 권지암 중학교 이성년 선생님이 발표했는 것 중에서 제가 깨달음이 딱 왔던 게 뭐였냐 하면, 저희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간 하루에 4시간씩 다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하루를 딱 빼서 온전히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떤 뭐 시간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특별학급 담임 둘하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수업도 하고 또 같이 협력 수업도 하는 식으로 6시간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저는 특별학급 1, 2도 1시간씩 들어가고, 특별학급 1, 2 선생님이 예비학교도 들어오고, 내 담임은 아니지만 특별 1에도 들어가고 특별 2에도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크로스를 해서, 누구의 문제가 딱 나왔다, 이름이 딱 나왔다 이러면 우리 셋은 즉각적으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인지를 알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날 잡아서 한다면, 뭐 금요일 같은 걸 뺀다면 어떤 이런 외부 활동이나 체험 학습이나 이런 걸 하기에도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것들을 그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로 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27개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학교 역사가 되고, 그래서 이 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했다 이러면 한 2, 3일 내로 그 이중언어 말하기에 대한 정리를 쫙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같이 공유를 선생님들과도 공유하고 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만들어졌지. 안 그러면 절대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겨울방학 내내 원고를 쓴다고 한들 책 한 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한국과 모국어 역사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모국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한 반 정도가 가요. 한 48%, 9% 정도가 특성화고를 가고 나머지 50%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요. 근데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반발감을 갖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아니 우리 애들이 우리 애도 대학교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진로 체험이니 진로 교육이니 한다 그러면서 맨날 특성화고만 갖다 자꾸 들이민다면서 인문계 쪽 이야기하라고 막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다문화 학생들이 특성화고 비율을 많이 갖는데 점점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 경향이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실제로 중3 때 그 교과 시간에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는 걸 너무 본인이 잘 알아가지고 본인은 특성화고에 가겠다라는 희망을 드러내도 그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 학벌의 중시, 학력의 중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인문계를 가라 이렇게 막 학부모들이 푸시하는 경향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통번역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서 아이의 희망은 이렇다는데 학부모님 그렇게 꼭 고집하셔야 되겠냐 이렇게 다시 재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고 지구촌 시대고 진짜 완전히 다문화된 다양화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시키면서 국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외국어의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다문화 비율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행정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다시 한번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화, 세계화 이런 이야기 한 게 1994년이니까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30년이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과 한국인 사이에서 또는 뭐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 국내 출생 이러면서 이 아이도 들어가고 그다음 중도 입국 자녀가 그 아이가 외국인 아니고 한국 국적을 땄어요. 왜냐하면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인의 호적에 입적이 됐어요. 양자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중간에 자라다가 온 아이가 중도 입국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다는 거는 그 중도 입국 학생에서 딱 드러나는데 그 아이들은 한국인이라서 이제 뭐 말하기 대회 가능하고 두 내외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면 외국인 자녀라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외국인 자녀 비율이 72% 정도 돼요. 중도 입국 8%. 나머지 한 8, 9%가 국내 출생. 그다음에 중도 입국 나머지. 그러니 실컷 키워놨는데 외국인 자녀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굉장히 미안할 일이죠. 이건 제도적으로 그게 안 열린다는 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성화 시킨다. 이게 학교의 힘인데 우리 아이들이 즐거우려면 첫 번째는 교사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지치지 않고 즐거워야 되고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들을 어떻게 지닐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여기 모인 선생님들의 아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부산에서 오셨다는 선생님 계셨죠? 가셨나요? 부산? 어머 세상에. 영암에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그 먼 데서 오신 분께 제가 오늘 세 권을 갖고 왔거든요. 어디 멀리서 오신 분께 드리려고 참고로 하시라고 이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 한 권 더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소그룹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그게 아니고 10분이라는 말에 제가 너무 일사천리로 달려서 네, 어차피 소그룹 토의 시간은 네.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그 특수화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은 비교적 적응을 잘 해요. 실험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데 인문계 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얘들이 틈만 나면 중학교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그 원곡동에 있다 보니까 그 집이 다 그 주변에 이렇게 있거든요. 집에서 도보로 걸어서 가장 가까운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다 기피하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92%라는 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중학교에서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잘 못해도 구박하는 사람 없고 조금만 해도 실력 늘었다고 칭찬받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완전히 교실에 그대로 투입되거든요. 뭐 이중 언어 강사도 없고 한국어 강사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통번역 해주는 분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맨 땅에 드러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퇴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힘들다고 중학교가 그리워요 하면서 하여튼 너무 찾아와서 저희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아이들이.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좋은 나눔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